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조민수입니다. 오늘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혈천제,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이게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혈전, 피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이 혈소판들이 혈액 응고인자를 활성화시키면은 혈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병에 따라서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를 억제해야 되는 병들이 있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야 되는 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랄 같은 약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항응고제,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를 억제해야 되는 약제들의 경우에는 아픽사반, 에독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와파린 같은 약제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항응고제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심장 내부에서 어떤 혈전들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심장 안에 있는 이물질에 혈전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에 의해서 심방 내에 혈전이 생긴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고요. 또는 폐색전증의 치료 및 재발 방지, 그리고 기계판막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기계판막에 혈전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도가 거의 한 5배 정도 되는데 이 뇌졸중 위험의 거의 60-70% 정도를 예방해 주기 때문에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항응고제 종류에는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 사용했던 것은 와파린, 약제 이름은 와파린이나 쿠마딘 등이 있는데 이 약이 표준으로 수십 년 이상 사용되었지만 이것이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다른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이 너무 많아서 사용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와파린성 경구용 항응고제라고 하는 이 4가지 약제들이 나왔고 이 약제들은 사용하기가 비교적 간편하고 다른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제한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와파린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지금은 표준 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전통적인 와파린이 있고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 이게 굉장히 긴 이름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약자를 써서 노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가 도악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약을 쓰냐 하면은 와파린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기계 판막 치환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승모판 협착증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타민 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 노악 또는 도악을 표준 약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이 와파린정, 쿠마린정 같은 것들이 있고 노악 또는 도악에 해당되는 약들은 성분명 아픽사반 약들이 엘레키스, 리퀴시아, 에독사반은 릭시아나, 그다음에 자렐토, 프라닥사 이런 약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시에는 매번 오실 때마다 약을 잘 드셨는지 우선 여쭤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약을 사용하면서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는지, 손발에 힘이 빠진다든지 말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딘가에 피가 나는 것이 없었는지, 기타 약물 부작용이 없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밖에 병용약제도 중요한데 특히 항혈소판제나 소염 진통제 같은 것들이 출혈 위험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말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대부분의 약제들이 신장이나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신장 기능과 간 기능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피검사를 해야 되고요.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1년에 서너 번 이상 신장하고 간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약물이나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항응고제는 근본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이것이 약효가 증가해서 출혈 위험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는 약효가 낮아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지면은 이 환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좀 위험한 약제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와파린은 상호작용하는 약물이나 음식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이것은 따로 외래에서 책자를 가지고 있고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구용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이런 약물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런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담당 의사가 반드시 파악할 수 있게 그 약 자체를 가져오면 사실 파악을 하기가 힘들고요. 처방전을 가져오셔서
의사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모든 약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 있고 서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약물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 등의 경우에는 문의가 굉장히 많은데, 제 개인적 의견은 이런 것들이 약을 안 드시는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약을 드신 분들은 모든 약이나 식품들은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강식품이나 한약재 등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잠재적으로는 위험할 수가 있고 또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약물 상호작용에 저희가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맥약제 일부, 그다음에 그 항생제 중에 일부, 그리고 항진균제, 보통 무좀약 같은 것들 중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노악의 혈장 농도에 대한 약초의 예상 효과들에 대한 표도 있기는 한데,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식품들을 그냥 식품으로서 한 번씩 기호식으로 녹차를 마신다, 한 번씩 기호식으로 인삼을 드신다,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약제 혈장 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효과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한 가지 약제나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한 것은 자제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항응고제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출혈입니다. 이런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정 가능한 인자들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혈소판제나 소염제 복용을 가능한 삼가고, 그리고 술을 드시지 않는 요것들이 환자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정 가능한 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경미한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한두 번 건너뛴 후에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주요 출혈의 경우에는 항응고제 복용을 일단 중단하고 병원에 오셔서 의사와 상의 및 재평가 후에 사용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출혈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해야 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으로 멍이 너무 많이 들거나 또는 코피나 잇몸 출혈들이 아예 멈추지 않을 경우, 평소보다 생리나 질출혈이 많을 경우,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 경우, 피를 토하거나 피가래가 섞여 나오는 경우, 그리고 빈혈 증상, 평소와 다르게 어지럽고 창백해지며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이 출혈 위험도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모든 경우에는 바로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필요한 수술이 있다면 수술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전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항응고제 복용 중에 시술이나 수술을 계획한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중단했을 때 뇌졸중 위험 정도하고 시술과 수술의 출혈 위험 정도를 평가를 해서 가능하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면서도 출혈 위험 더 적게 하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진료 지침은 치과에서 하는 스케일링이나 근육주사 등은 항응고제 중단 없이 그냥 시행을 하고요. 발치, 그 다음에 진단적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그리고 조직검사 정도까지는 시술 전날부터 하루만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검사가 끝나고 출혈이 없으면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경적 폴립 절제술 또는 기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이틀 전부터만 중단을 하시면은 새로운 항응고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술 이틀 전부터 중단하고 시술이나 수술 후에 지혈이 된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복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이상 항응고제를 길게 끊을 경우에는 항응고제 효과가 없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을 빠뜨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루 한 번 약을 드신 경우에는 복용을 잊었다면 바로 잊은 약을 한 번 복용하시고 그 다음 약은 12시간 이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에 약을 드셨던 분이 깜빡하고 오후 3시에 이걸 발견했으면 오후 3시에 일단 드시고 12시간 이후,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 3시 이후에 약을 드시면 되니까 그 다음날은 아침 7시에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되고요. 하루 2번 먹는 약을 드신 분들 경우에는 복용을 잊었다면 바로 잊은 약을 바로 드시고, 만약에 복용 스케줄보다 6시간
이상 지나서 다음 복용 스케줄이 더 가깝다면 깜빡한 약은 건너뛰고 다음 약부터 드시면 되는데, 아침 7시에 드시고 저녁 7시에 드셨던 분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나 오후 1시 정도에 내가 약을 먹은 걸 깜빡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약을 드시고 저녁약을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후 한 3시 정도에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냥 아침 약은 건너뛰시고 저녁 7시에 그 다음 약을 원래 일정대로 드시면 됩니다. 약을 빼먹었다고 해서 2회 복용약을 한꺼번에 드시게 되면 약효가 너무 올라가면서 출혈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해보면 항응고제는 혈전의 위험이 이로 인한 출혈 위험보다 높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고, 처방제에 따라서 정확히 복용하는 것이 혈전 및 출혈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처방되지 않은 약물 또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복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일상생활에서 출혈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해야 합니다. 약재 사용이 어렵거나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